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5년과 그 지옥에서 기어 나온 3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전 남편 민수 씨는 대학교 선배였습니다. 캠퍼스 커플이었죠. 햇살처럼 웃는 그 사람의 미소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5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작은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지만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소소한 요리를 해 먹으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문제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아, 옆집 맹꽁이 엄마는 벌써 둘째를 가졌다더라. 너는 뭐 소식 없니? 시어머니는 명절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너희들 밥은 먹고 다니나 해서 반찬 좀 가져왔다. 식탁에 반찬통을 내려놓으시며 시어머니는 을에 제 아랫배를 훑어보셨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이 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라는 게 하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도 정성을 들여야 감동하는 게야. 너 혹시 몸이 찬 거 아니니? 내가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약 지어왔다. 얼른 다려 먹어.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식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쓴 한약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마실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고 구역질이 났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저는 아이 낳기 싫어하는 못된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민수 씨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습니다. 여보, 나 저 한약 못 먹겠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지연아, 그래도 어머니 성의인데 어떻게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냥 눈 딱 감고 마셔. 응?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닌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홀로 외로운 섬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4년 차.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제 배는 여전히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이제 구박을 넘어 학대에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돌개집을 며느리로 들였을꼬. 알을 못 낳는 암탉은 잡아먹기라도 하지. 넌 뭐냐. 어머니, 제발. 시끄러워. 너 같은 게 우리 민수 앞길 막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 자신이 정말 결함이 있는 여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자궁도 깨끗하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입니다. 지연 씨 쪽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 남편분도 같이 검사 받아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나 아무 문제 없대.
그러니까 여보도 한번 검사 받아보면 어떨까?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받는다던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누굴 의심하는 거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거지. 됐어. 난 절대 안 가. 자존심 상하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네가 문제겠지, 네가. 병원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야? 그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외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저희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짐 싸라.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내가 용한 병원을 하나 알아놨다. 우리 집안이랑 연이 깊은 병원이야. 거기 원장님이 내 말이라면 껌뻑 죽어. 너 내일 당장 나랑 거기 가자. 어머니, 저 병원 다녀왔다니까요. 저 문제 없다고. 시끄러워. 네가 간 병원은 돌팔이야. 내가 알아본 데가 진짜 백이라고. 이건 명령이다. 내일 아침에 안 나오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말한 병원은 일반적인 산부인과라기엔 어딘가 좀 허름하고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원장이라는 중년 남자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이쪽이. 말씀하신 며느님? 그래,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검사란 검사는 싹 다 해줘요. 원인 좀 확실하게 알게. 저는 마치 죄수처럼 이런저런 검사실로 끌려다녔습니다. 피를 뽑고 알 수 없는 주사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 내내 제 옆을 감시하듯 지켰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내가 받아갈게. 넌 집에 가 있어. 네? 하지만 어머니, 의사 말이 결과가 안 좋으면 당사자가 충격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 내가 듣고 너한테 잘 설명해 줄게. 넌 그냥 밥이나 하고 있어. 불안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했지만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 저와 남편을 무릎 꿇고 앉혔습니다. 친척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우리 집안의 큰 수치를 밝혀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지연이 저년의 병원 진단서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결과가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불임,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영구 불임이랍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닥쳐. 이게 바로 용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야. 네가 간 곳은 돈만 밝히는 돌팔이고 넌 처음부터 우리 민수를 속이고 시집 온 거야. 이 사기꾼 같은 년. 여보, 나 아니야. 나 정말 아니라고.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저는 울면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민수 씨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우리 헤어지자. 어머니 뜻이 그렇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꺼져.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위자료 한 푼 줄 생각 마. 네가 감히 누굴 속여. 저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2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 5년 만에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친구가 마련해준 작은 고시원에서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더군요. 그리고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불임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시원 총무 일을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갔던 그 병원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그런 이름의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령 병원이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연극이었나?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을 살린 거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남편의 대학 동창인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민수 씨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지연 씨,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요? 아, 성호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그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 참, 민수. 그 자식은 요즘 어때요? 내가 저번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영 표정이 안 좋더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냥 말을 망설이다가 에이, 남의 가정사인데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민수 그 자식 아직도 그 병 때문에 고생하나 봐요. 병이요? 무슨 병이요? 성호 씨는 제가 모른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 지연 씨 몰랐어요? 민수, 그거 남자로서 좀 힘든 병 있잖아요. 왜? 목소리를 낮추며 무정자증이요. 결혼 전부터 꽤 심각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끼린 민수가 장가나 가겠나 걱정했었거든요. 무정자증? 결혼 전부터? 그걸 성호 씨가 어떻게? 아, 민수 어머니. 김 여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거든요. 민수가 대학교 때 검사 받고 알았다던데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 절에서 장가는 가겠냐고 엄청 우셨어요. 그래서
지연 씨랑 결혼한다기에 아, 드디어 민수도 임자를 만났구나. 지연 씨가 다 알고 감싸주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아닌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였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없는 만만한 저를. 그리고 5년 내내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린 거였습니다. 심지어 유령 병원까지 동원해서 저에게 불임이라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저를 쫓아낸 겁니다. 자기 아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끊긴다는 모든 비난을 며느리인 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하하하하하하하. 저는 길 한복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아니요. 그런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성호 씨는 당황해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음악 변경, 긴장감 넘치고 결연한 분위기. 저는 그날부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성호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민수 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병원과 시기를 알아냈습니다. 다행히 성호 씨는 제정신인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에 경악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병원은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갔던 그 유령 병원과 같은 재단 소속의 비뇨기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병원 재단과 아주 깊은 관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요청서를 들고 그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부하던 병원 측도 변호사와 언론 제보라는 단어를 듣고는 마지못해 협조했습니다. 결국 저는 손에 넣었습니다. 전 남편 김민수, 중증 무정자증, 비폐쇄성, 임신 가능성 100%. 진단 날짜는 저와 결혼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검사받았던 산부인과의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극히 정상, 가임 능력 매우 우수. 손에 든 2장의 진단서를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날. 그날이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에 가장 완벽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년 만에 그들의 집성촌에서 열리는 칠순 잔치에 찾아갔습니다.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가장 높은 하이힐을 신고서요. 어머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잔치집 마당에 들어서자 음악이 멈췄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네가 여길 왜? 전 남편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술상을 나르다 말고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효과음. 어머님, 3년 전에 쫓겨날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오늘은 제가 귀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2개의 액자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김민수의 무정자증 진단서, 다른 하나는 저의 정상 진단서. 저는 그 액자를 잔치상 한가운데
시어머니의 칠순 케이크 바로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까이 있던 친척 중 누군가가 액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무정자증, 민수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사회자 마이크였겠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친척분들. 3년 전 저는 이 집에서 불임이라는 죄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랗게 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 미친년이 당장 끌어내. 여봐라. 전혀 끌어내지 않고 못들 해. 왜요, 어머님? 이제 와서 뭐가 두려우신가요? 저는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똑똑히 보십시오. 진짜 불임이었던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드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어머나 세상에, 사람들의 경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3년 전 그날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도 참 대단해. 어떻게 5년 동안 아내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지? 아니, 아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였지. 당신 어머니랑 참 대단한 모자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대고 정확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매일 밤 오늘을 꿈꿨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씌운 누명을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내는 날을요. 어머님은 저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의 대가 끊길 모든 책임을 짊어질 유일한 희생양을 제 발로 차버리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리고 위자료 한 푼 안 주셨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혼인사기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모든 폭언, 가짜 진단서로 저를 기만한 행위,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라고. 액수는 어머님 칠순 잔치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저축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잔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민수 씨의 의미 없는 변명.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3년 전 쫓겨나던 그날과 똑같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오늘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소송은 제 완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공동으로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가 끊길 집안은 당연히 풍비박산이 났죠.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민수 씨는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위자료의 절반을 미혼모 보호시설과 난임 부부 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고 저를 저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인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또 다른 지연이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결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